인생 오솔길의 독서노트. 마크 트웨인. 그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먼저 웃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시대를 꿰뚫어 본 한 작가의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세뮤얼 랭온 클레멘스. 1835년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사용한 필명 마크 트웨인은 강에서 배의 수심을 재던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길이 안전하다라는 뜻의 말. 이 이름처럼 그의 글은 늘 삶의 위험한 물살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건너갑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 배달원, 인쇄공, 선원, 기자를 거치며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문장을 더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글은 쉽고 웃기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는 과연 옳은가? 우리는 정말 양심대로 살고 있는가? 대표작 톰 소여의 모험은 자유롭고 장난기 많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른들의 위선과 규칙의 허무함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작품에서 마크 트웨인은 노예제와 인종차별이라는 당시 미국 사회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한 소년의 양심을 통해 보여줍니다. 법과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웃음 속에 숨겨 말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 혼자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다수의 의견보다 자기 양심을 더 믿었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말년에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전쟁, 권력을 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그의 웃음은 깊어졌고 풍자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910년 마크 트웨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웃고 넘기기엔 너무 진지한 이야기들을, 진지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들을 그는 웃음이라는 방식으로 남겼습니다. 마크 트웨인. 그는 단순한 유머 작가가 아니라 웃음으로 인간을 비춘 작가, 그리고 양심을 깨우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의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웃음 뒤에 남는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나는 내 양심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마크 트웨인의 대표적인 풍자 단편 소설 100만 파운드의 은행 어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행운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날카롭게 비틀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미국 청년 헨리 애덤스. 우연한 사고로 영국 런던에 도착한 그는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는 완벽한 무일푼 신세입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거리를 떠돌던 헨리는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신사에게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영국의 상류층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헨리에게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이 봉투를 받아가게. 절대 열어보지 말고 정확히 한 달 뒤에만 열게. 봉투 안에는 무려 100만 파운드짜리 은행 어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헨리는 그저 이 어음을 가지고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선도 선의도 아닙니다. 부유한 형제는 단지 내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어음 한 장만으로 한 사람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헨리는 처음엔 이 어음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한 식당에서 계산 대신 조심스럽게 어음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누더기 옷차림의 떠돌이였던 헨리는 어음 한 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귀빈이 됩니다. 식당 주인은 허리를 굽히고 옷가게는 외상으로 최고급 옷을 내주며 사람들은 헨리를 부유한 신사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그가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척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헨리가 실제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회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상징으로 판단합니다. 옷, 태도, 배경, 그리고 돈. 마크 트웨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돈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가? 100만 파운드의 은행 어음은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읽고 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남깁니다. 부유함이란 무엇인가?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사회는 누구에게 친절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기묘한 내기 속에서 헨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00만 파운드의 은행 어음. 마크 트웨인. 나는 27살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광업 주식 중개업 점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식 거래의 일이라면 모든 것에 통달하고 있던 노련가였다. 천의 고아의 몸으로 의지할 대라고는 자신의 능력과 때묻지 않은 평판 말고는 달리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결국 자산을 모으는 길로 나의 발길을 들여놓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전도가 유망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토요일은 오후에 회합이 끝나면 자신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만해서 돛대를 띄우고 지내는 것을 상례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큰마음 먹고 멀리 나간 끝에 앞바다까지 나가게 되었다. 마침 해가 저물어가고 돌아갈 가망이 희박하게 되었을 때 런던으로 가는 브리그 선의 구조를 받았다. 런던으로 가는 길은 긴 항해로서 무보수로 일하게 되어 운임을 때울 수 있었다. 런던에 상륙했을 때에는 옷은 꼴 사납게 엉망으로 되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1밖에 있지 않았다. 이 돈으로 24시간은 배를 채우고 비 이슬을 견디어냈다. 그러나 다음 24시간은 배를 채울 것이나 비를 가릴 지붕도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 10시쯤 나는 허기진 배를 안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포틀랜드 플레이스 근처를 다리를 끌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보모 아가씨에게 손을 끌리어
지나가던 어린이가 매우 맛있어 보이는 큰 배를 겨우 한 입만 먹고 거리 도랑으로 훌쩍 던져버렸다. 물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더러운 귀중품으로 눈길을 꽂았다. 입에서는 군침이 돌고 위에서는 꾸룩꾸룩 소리를 내며 그것을 먹고 싶어 하고 온몸이 그것을 탐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구부릴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이 나의 목적을 간파했다. 그리하여 나는 얼른 몸을 곧바르게 일으키고 시치미를 떼었으며 배 따위는 전혀 생각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체했다. 같은 동작을 몇 차례나 거듭할 뿐이지 배를 주울 수는 없었다. 나는 자포자기가 되어서 체면이고 창피고 아랑곳 없다. 집어들고 보자 하고 마음먹은 순간 내 뒤쪽 창문이 열리며 한 신사가 거기서 이같이 소리쳤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오. 나는 금빛이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있는 문지기의 안내를 받고 호화스런 방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두 사람 같은 나이 또래의 신사가 앉아 있었다. 하인을 물리치고 나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막 아침을 들고 난 뒤여서 그 먹고 난 나머지는 거의 나를 압도하고 말았다. 그런 음식을 앞에 두고 나는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들어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괴로운 생각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무슨 일인가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지만 그것을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두 사람의 노인 형제는 이틀 전에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결국 그것을 내기를 걸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무슨 일이나 결정 지를 때의 영국인의 버릇이다. 잉글랜드 은행이 일찍이 외국과의 공식 거래에 관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두 장의 100만 파운드짜리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선가 그 가운데 한 장만이 사용되고 이후 무효의 소인이 찍혔다. 또 한 장은 아직 은행 지하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잡담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즉 참으로 정직하고 총명한 외국인이 런던으로 와서 친구는 한 사람도 없는 데다 돈이라곤 그 100만 파운드 어음 한 장뿐으로 게다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그 사나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형제 갑은 그 사나이는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한다. 을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한다. 갑의 말로는 그 사나이는 그 어음을 은행이나 또는 그 밖의 곳에서도 내놓을 수가 없다. 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고 만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다가 마침내 을은 그 사나이는 어떻게 하든 그 100만 파운드 어음으로 한 달은 살아간다. 게다가 교도소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에 2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하자 하고 제의했다. 갑은 그 말에 따랐다. 을은 잉글랜드 은행으로 가서 그 어음을 사들였다. 그야말로 영국인답다. 골수까지 배짱이 배어 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구술하여 그것을 비서 한 사람의 거침없는 손으로 쓰게 하고 이리하여 두 형제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이것을 줄 적당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직한 얼굴을 하고는 있으나 슬기가 모자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똑똑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충분히 가난하지가 않거나 혹은 충분히 가난하지만 외국인이 아니었다. 언제나 무엇인가 결함이 있었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쌍방이 모두 내가 조건에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일치하여 나를 선택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내가 어찌하여 불리어 들어갔는가 하는 까닭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신상에 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안 가서 나의 경력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목적에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진심으로부터 기쁘다고 대답하고는 용건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내게 봉투를 건네주고 설명은 그 속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열어보려고 하자 그건 안 된다. 숙소로 가지고 가서 주의 깊게 읽고 결코 조급히 굴거나 늑장을 부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좀 더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무엇인가 장난에 틀림없는 일에 내가 이용되고 게다가 그것을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며 돈 많고 힘께나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생각하여 기분이 언짢았고 모욕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그 배를 주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배는 거기에 없었다. 이 재수없는 일 때문에 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다. 그 집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나는 그 봉투를 열었다. 그러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정말이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편지와 돈을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값싼 식당으로 달려갔다.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돈을 꺼내고 그것을 펼쳐서 들여다보자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다. 100만 파운드. 아니, 나는 눈을 돌리고 말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어음을 1분 동안이나 눈을 반짝거리면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가게 주인이었다. 그의 눈은 어음으로 쏠려 있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멍청하게 서 있었다. 몸과 마음을 내던져 버리고 우러러보고 있었던 것이며 손과 발을 꼼짝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곧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도리에 맞는 일을 했다. 어음을 그의 앞으로 내밀고 거슬러 주세요. 그러자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변명을 했다. 그리하여 아무래도 어음을 그의 손에 건네줄 수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언제까지고 눈길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다. 눈요기를 충분히 하듯이 바라다 본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만져보는 일에서는 꽁무니를 뺐다. 마치 비천한 신분이 만지기에는 너무나 신성하고 황송하다고 하는 듯이 그리하여 나는 말했다. 폐를 끼치게 되어 안 됐지만 꼭 부탁합니다. 잔돈으로 바꾸어 주세요. 달리 돈을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걱정할 것 없다. 몇 푼 안 되는 것은 요 다음번에 주어도 좋다 라고.
나는 이 근처에는 얼마 동안 올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원할 때 들고 계산은 언제까지 연기해도 무방하다. 고 하는 것이다. 선생은 재미있는 사람으로 그런 옷차림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려주려고 하는 것일 테지만 그런 것으로 선생과 같은 갑부를 신뢰하기를 주저할 리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는 동안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나에게 그 큰 거서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는 게 어떠냐고 일러주고 굽실굽실 절을 하면서 저만치 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그 후 나는 곧 그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경찰이 나를 찾아내서 내게 손을 써 그 잘못을 바로잡게 되는 일이 없는 동안에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많이 보아왔으므로 떠돌이에게 1만 파운드짜리 지폐라고 여기고 100만 파운드의 어음을 주어버린 일을 뒤에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잘못에 거북한 사정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기는커녕 떠돌이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 집에 가까워지자 나의 흥분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집은 조용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아직 큰 실수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벨을 눌렀다. 예의 하인이 나타났다. 나는 그 신사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출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한패 특유의 교만하고 쌀쌀한 말투로 대답했다. 출발? 어디로 떠나셨는데요?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곳인가요? 대륙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륙 쪽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길을 따라서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한 달쯤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아, 이거 야단났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아주 중대한 용건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모르는 걸요. 그렇다면 누구든가 가족 되시는 분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도 집에 안 계십니다. 몇 달 동안이나 외국에 나가 계시죠. 이집트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봐요, 정말이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오겠죠. 내가 왔다는 걸 전해 주어요. 잘못이 바로잡힐 때까지 언제라도 오겠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해 주세요.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돌아오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1시간쯤 후에 당신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것이지만 잘못은 없는 것이다. 자기들은 약속한 때에 틀림없이 일이 돌아와서 당신을 만난다. 고 말해 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단념하고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무슨 수수께끼인가? 나는 머리가 돌 것만 같았다. 그들은 틀림없이 약속한 그때에 일이 온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아, 편지에 설명이 있겠지. 나는 지금껏 편지는 깨끗이 잊고 있었다. 그것을 꺼내어 읽어보았다. 내용은 이러하다. 당신은 누구나 당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당신은 가난하고 외국인이라 여겨진다. 이 속에 얼마의 돈을 동봉하였다. 이것은 이자 없이 30일간 당신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당신은 이 집으로 찾아오기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내기를 걸고 있다. 만일 이기면 내가 줄 수 있는 지위라면 무엇이라도 당신에게 준다. 즉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고 동시에 그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지위라면 어떤 지위라도 서명과 주소와 날짜도 없다. 정말이지 곤란한 일이다. 독자 여러분은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몰랐던 것이다. 나에게는 깊고 깜깜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내게 난처해질 꿍꿍이속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친절해서 나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공원으로 들어가 잔디에 앉아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궁리해 보았다. 1시간 뒤에 나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매듭 지어졌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호의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고 악의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결정짓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잘라낸다. 무엇인가 꿍꿍이 속 계략 또는 시험이 진행 중이다.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방법은 없다. 이것도 잘라낸다. 나에게 내기를 걸고 있다. 무슨 내기인지 결정지을 방법이 없다. 이것도 잘라버린다. 이것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부분은 정리되고 만다. 나머지 문제는 모양이 있고 실체가 있으므로 확실성을 가지고 분류하고 레테르를 붙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잉글랜드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그 소유주의 이름으로 예금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나는 모를지 몰라도 은행은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입수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만일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틀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다. 만일 어디에선가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그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면 같은 결과로 될 것이다. 나는 이 막대한 무거운 짐을 그 사람들이 귀국할 때까지 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싫든 좋든 말이다. 이런 것은 나에게는 무익하다. 한 줌의 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것을 소중히 하고 감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걸식을 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줄 수도 없다. 제대로의 정신을 가진 시민이나 날강도거나 그 누구일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말려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형제들은 안전하다. 가령 내가 이 어음을 잃어버리거나 태워버리더라도 그들은 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불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 은행은 판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쪽은 아무런 벌이나 소득도 없이 한 달 동안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내기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이기게 되어서 약속된 지위를 얻지 못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그 지위에는 오르고 싶은 일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줄 수가 있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지위에 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희망은 점점 증대되어 갔다. 의심할 나이도 없이 금년은 많을 것이다. 그것이 한 달만 있으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문제없다. 곧 나는 기분이 흐뭇해졌다. 이때에는 나는 다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양복점을 들여다보자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의젓한 옷을 입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이 용솟음쳤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안 된다. 100만 파운드 어음 이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눈 딱 감고 지나쳤다. 그러나 곧 어슬렁어슬렁 되돌아왔다. 유혹이 잔인하게 나를 괴롭혔다. 이 크나큰 고투 속에서 양복점 앞을 6차례나 왔다 갔다 했을 것이 틀림없다. 마침내 나는 지고 말았다. 하는 수 없었다. 맞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은 주문복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내가 말을 건 사나이는 다른 사나이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사나이에게 가자. 그도 또한 다른 사나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 사나이에게 가자. 그는 입을 열었다. 네, 잠깐만요. 그가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쪽으로 데리고 가서 산더미처럼 쌓인 찾아가지 않은 양복을 헤치고 그중 가장 초라한 것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맞지가 않았다. 조금도 모양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품이었으므로 그냥 그것을 입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다. 지불은 2, 3일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나이는 공들여 매우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가지신 게 없습니까? 가지셨으리라고는 물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생과 같은 훌륭한 분은 큰 것밖에 가지시지 않으셨으리라 압니다. 나는 발끈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 낯선 사람을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나 역시 이 양복 대금 정도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 나는 큰 것을 헐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귀찮게 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이같이 말하자 그는 약간 태도가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다소 대바라진 태도로 말했다. 나는 별로 선생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섭섭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선생께서 가지고 계신 지폐가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리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질없는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아무렴요. 얼마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음을 내놓고 말했다. 그렇다면 좋아요. 내가 사과해요. 그는 웃으면서 그 어음을 받아들었다. 그 웃음이라는 것이야말로 커다랗게 활짝 주위로 번져가고 굵은 주름과 잔주름과 소용돌이도 감싸서 연못에 벽돌을 던져 넣은 장소와 같이 보이는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어음을 얼핏 본 순간에 그 웃음은 굳게 얼어붙고 노란빛으로 바뀌고 베수비오 산 허리에 작은 평원에 응결되어 있는 저 물결 모양이고 땅벌레와 같은 용암의 화산과 같이 보였다. 대체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도중에 멈추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나이는 어음을 손에 든 채 그와 같은 얼굴을 하고 멍청이 서 있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가와서 기세 있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못마땅하신가요? 나는 말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거스름 돈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네, 어서 거슬러 드려요. 토두군 거스름 돈을 드리라니까. 토두군이 대꾸했다. 거슬러 드리라고요. 말이야 쉽죠, 나리. 이걸 좀 보시죠. 가게 주인은 어음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감정이 깃들어 있는 휘파람을 불고 찾아가지 않은 양복 더미로 뛰어가서 이것저것을 헤치기 시작했다. 흥분이 되어 쉴 새 없이 짓거리면서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듯이 굉장한 백만장자 어른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양복을 팔다니. 토드는 얼빠진 녀석이야. 타고난 얼치기지. 언제나 이런 일을 저지르거든. 백만장자를 모두 놓치고 만단 말이야. 결코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양복은 벗어 놓으십시오. 불에 던져 버리십시오. 이 셔츠와 양복을 입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문하신 것에 꼭 맞는 물건입니다. 수수하고도 아름답고 돋보이지 않으면서도 공작에게 어울릴 만한 스마트함, 어느 외국 전하께서 주문하신 물건으로. 그래요, 알고 계실 겁니다. 헬리팩스 전하의 분부로 만든 것이지만 모우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사실은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상복을 입고 가셨기에 이건 여기 놓아두고 가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건 이제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저희들 나름대로, 아니, 그건 그분의 의향에 따라서. 이것 보십시오. 바지는 잘 맞습니다. 보기 좋게 딱 들어맞는 걸요. 자, 이번엔 조끼를 하아. 이것도 고만이군요. 이번에 웃돌이, 아니, 이것 좀 보십시오. 하아. 완벽. 모두가 이처럼 꼭 들어맞다니. 제가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나는 만족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말굽쇼. 임시 변통으로는 이걸로 잘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의 치수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어디 보아 주십시오. 이봐 토드, 장부와 펜을. 자, 준비됐지. 다리의 길이 32 하는 식으로. 이쪽에서는 한마디도 하기 전에 내 치수를 재어놓고 예복, 모닝셔츠, 모든 것에 주문을 적어 넣었다. 간신히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나는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여보시오, 그 같은 많은 주문은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고 기다려 주겠어? 어음을 거슬러 주지 못하는 한 말이요. 언제까지라고요? 그런 말씀은 정말이지 어울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참으로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토드군, 어서 서둘러 만들어서 우물쭈물 말고 2분댁으로 배달해 드리는 거야. 다음 손님은 기다리시게 하고 2분의 주소를 적어 놓고. 그리고 난 자주 주소를 바꾸고 있어요. 다음번 들렀을 때 새 주소를 알려주지. 좋습니다. 정말이지 좋습니다. 그럼 문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례합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이다. 나는 자연히 질질 끌어가며 무엇이나 탐나는 것을 사고 거스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에 나는 생활에 필요한 편리한 것, 사치스런 것 일체를 호화스럽게 마련하고 하노버 샛길에 있는 특수인 전용의 고급 호텔에서 살게 되었다.
저녁은 거기서 들었으나 아침은 너절한 해리스의 밥집을 빼놓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그 100만 파운드 어음으로 최초의 식사를 했던 것이다. 내가 해리스를 대성시켜 줬던 것이다. 100만 파운드의 어음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외국의 기인이 이 가게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난하고 하루하루를 꾸려나가기에 허덕이고 있던 하루살이 장사에서 일약 유명하게 되고 손님들이 밀어닥쳤던 것이다. 해리스는 이 큰 은혜를 입고 나에게 강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고 그건 곤란하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런 이유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면서도 쓸 수 있는 돈푼이나 가지고 부자이고 한다는 사람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나중에는 파멸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말려들고 만 다음에야 헤엄쳐 건너가든가 빠져버리든가 어느 쪽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재난의 요소가 있어서 이 사태에 진지하고 진정이고 그렇다. 비극적인 일면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일은 순수하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었다. 밤중에는 어둠 속에서는 이 비극의 부분이 표면으로 밀려 나와서 언제나 경고를 하고 언제나 위협을 하여 그 때문에 신음을 하고 몸을 뒤척이며 마음 놓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러나 명랑한 낮이 되자 비극의 요소는 사라져 버리고 하늘을 나를 듯이 우쭐해지며 눈이 빙빙 돌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행복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했다. 나는 세계의 수도에서 명물 사나이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의 머리는 조금이 아니라 크게 돌게 되었다. 영국의 것이건 스코틀랜드의 것이건 아일랜드의 것이건 어느 신문이라도 집어들어 보면 거기에 조끼 주머니에 100만 파운드의 사람이라고 나의 최근의 언행에 관해서 다소를 가릴 것 없이 기사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없었다. 처음에는 이 같은 기사 가운데서 나는 인물 가심난 맨 끝에 있었다. 다음에는 나이트작 위에 실리고 그 다음에는 준남작 위에 그리고 나아가 남작 위라고 하는 투로 나의 소문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는 최고위를 차지하고 왕실 직계 공작 이외의 공작 위, 캔터베리 대주교를 제외한 최고 승려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말해 두지만 이것이 명성은 아니었다. 아직 그때까지는 명물 사나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후를 장식하는 일격, 말하자면 자기 수여 의식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소문이라고 하는 사라져 버리기 쉬운 쇠부스러기를 명성이라고 하는 항구적인 순금으로 바꾸고 만 것이다. 즉 펀치지가 나를 만화로 한 것이다. 그렇다. 이리하여 나도 대성하였다. 나의 지위는 확립되었다. 나는 농담거리가 되기는 할지언정 들뜬 기분이나 무례하게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고 나에게 미소를 보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조소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이젠 예전의 일로 됐다. 펀치지는 내가 누더 기옷을 걸치고 어리둥절하면서 런던 탑으로 들어가겠다고 수위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만화로 다루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전혀 거들떠보지 않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면 그 말은 훌륭히 다루어져서
도처로 전해지고 밖으로 나가면 저봐요, 저기 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고 입에서 입으로 옮아가는 속삭임이 귀에 들어온다. 아침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페라 특등석에 나타나면 수많은 오페라 글라스의 집중 포화를 한 몸에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분이 될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하루 종일 영광 속에 젖어 있었다. 결국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다. 사실이지. 나는 그 낡아 빠진 누더기 옷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그것을 입고 나타난다. 그것은 사소한 물건을 사다가 모욕을 받고 그러면 예의 100만 파운드의 어음을 꺼내서 냉소자를 단번에 끽 소리도 못하게 하는 그 예전 재미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림을 넣은 신문이 이 옷차림을 세상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외출을 하면 당장 들키게 되어 군중들이 뒤를 따라오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가게 사람들은 내가 어음을 꺼내기도 전에 가게 물건 모두를 가져가도 좋으니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명성을 얻게 되고 열흘째 되는 날 주영 미국 공사에게 경의를 나타내어 우리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려고 찾아갔다. 공사는 나의 경우에 어울릴 만한 감격으로서 나를 맞아주고 어찌하여 의무를 좀 더 일찍 이행하지 않았느냐고 크게 나무라면서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날 밤 그가 베푸는 만찬회에 병이 나서 참석하지 못하는 초대 손님 대리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와 나의 아버지는 소년 시절 학교 친구였고 뒤에 가서는 예일 대학에서 또 만나게 되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자기 집에 들러 달라고 말했다. 나는 물론 자진해서 찾아뵙겠다고 대답했다. 자진해서 찾아뵙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나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에도 이 사람이 완전한 파멸에서 어떻게 하든 나를 구해줄지도 모른다. 어떻게 구해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나는 새삼스레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털어놓을 바에는 런던에서 이 엄청난 나의 생활이 시작된 애당초에 곧 해야 했을 거다. 아니, 이제 와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도 깊게 빠져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진상을 감히 털어놓기에는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보는 바로는 반드시 키가 파묻힐 정도의 깊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정말이지 아무리 돈을 빌어 쓰기는 했어도 나는 분수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수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급료 이내라는 말이다. 본래부터 급료가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예상의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 그것은 만일 내가 내기에 이기면 그리고 내게 수완이 있다면 반드시 수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부자가 주는 지위는 내 쪽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기에 대해서는 나는 세세하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운이 좋았다. 그런데 내 급료의 대충 예산은
연수 600에서 1000파운드이다. 그렇다. 최초의 1년은 600파운드이고 그로부터 해마다 승급하여 충분히 일을 해보여서 이 최고의 액수에 도달한다. 현재로서는 나는 최초 1년의 급료분밖에 빚을 지고 있지 않다. 모두들 나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말을 해서 대개는 물리쳐 왔다. 그래서 빚은 빌린 돈이 300파운드이고 나머지 300파운드는 생활비와 물건을 사는데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이달에 나머지도 신경을 쓰며 전략을 계속해 간다면 2년째 급료로 어떻게든 해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점을 충분히 빈틈없이 할 작정이다. 이 약속에 한 달이 지나서 고용주가 여행해서 돌아오면 문제없이 될 것이다. 나는 곧 2년분 급료를 할당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곧 일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사의 만찬에는 14명 정도의 훌륭한 것이었다. 쇼디치 공장 내외 그의 레이디 언 그레이스 엘리너, 셀레스트 뭔가 하는 영예와 드 보안, 뉴 케이트 백장 내외, 치프 사이드 자작 브로더 스카이트 경, 그의 부인, 몇 사람이 자기 없는 남녀, 공사와 부인과 영예, 그 영예의 방문객 친구로 22세의 영국인, 포셔 랭검이라고 하는 아가씨. 이 아가씨에게 나는 이분도 채 못되어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눈으로 보아도 분명했다. 또 한 사람의 손님이 있었다. 미국인으로 이것은 이야기가 좀 앞지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응접실에서 식욕 자극용 음료를 들면서 늦어진 손님을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인이 한 손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쳤다. 로이드 헤이스팅즈 님. 일반적인 인사가 끝나자마자 헤이스팅즈는 나를 발견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며 곧장 내게로 왔다. 그리고 악수를 하려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실은 아는 분인 줄 알고 한데 저를 알고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저 조끼 주머니의 기인이냐고요? 맞았어요. 염려 마시고 내 별명을 불러 주십시오.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놀랐는걸? 한두 차례 자네 본명과 별명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본 일은 있지만 자네가 헨리 애덤즈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그런데 자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월급을 받고 브레이크 홉킨즈의 점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시간 외 수당을 받고 골드 컬리 확장 계획 서류나 통계 정리를 합쳐서 내 시중을 들고 있던 것은 아직 6달도 채 되지 않은 게 아니나 자네가 런던에 와서 백만장자가 되고 어처구니 없는 명사가 되다니 정말이지 아라비안 나이트의 현대판이구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걸? 영문을 모르겠어. 어지러운 머리속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게나? 사실은 말이야,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 역시 도무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아니, 정말이지 굉장하잖아. 응? 꼭 3달 전 아닌가? 둘이서 마이너즈 요리집에 갔던 일은? 아니야, 화트티어 가게지. 맞았어, 화트티어였어. 새벽 2시에 거기 가서 그 확장 계획 서류에 6시간이나 시달린 뒤 초프와 커피를 들었지.
나와 같이 런던으로 가자고 자네를 설득시키고 가게에 부탁해서 자네에게 휴가를 얻어 주었고 자네 비용은 모두 내가 지불하고 한몫 잡는 데 성공하면 그 위에 또 무엇이나 자네에게 주겠다고 말했어. 그러나 자네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성공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어. 외국으로 나가면 장사 추세를 알 수 없게 되고 귀국한 뒤 또한 호흡이 맞을 때까지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므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처럼 자네는 여기에 와 있구먼. 얼마나 기묘한 일이야. 어떤 계기로 여기에 온 거지? 도대체 무엇이 자네에게 이런 희한한 생각을 들게 했지? 아니, 정말 우연한 일이야. 말하면 긴 얘기가 돼. 로맨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 언젠가 자초지종을 말하겠지만 지금은 안 돼. 언제? 이달 말게? 아직 2주일 이상이나 있어. 그때까지 호기심을 눌러두는 건 무리야. 1주일 뒤로 해. 안 돼. 그 까닭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장사는 잘 되나? 그는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자네는 진짜 예언자야. 진짜 예언자란 말이야.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 사실은 찌꺼리고 싶지 않아. 아니, 꼭 말해줘. 오늘 밤엔 내 숙소에서 자도록 해. 그리고 모든 얘기를 들려줘. 좋겠어? 자네 진심인가? 하고 말하며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럼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이지 고맙네. 또다시 그와 같은 목소리, 눈, 인간적인 관심을 대하게 되다니. 내 일에 그 같은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니 말일세. 여기서 지독한 고생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인지 나는 무릎 꿇고 원할 정도야.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뒤에는 아까와 같이 명랑하게 되어 만찬을 기다렸다. 그 만찬은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좋지 않은 화가 치미는 영국식 방법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로 자리 차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찬은 생략되었다. 영국인은 언제나 만찬회에 나가기 전에 저녁을 든다.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낯선 사람에게는 이것을 경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 함정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아무도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모두 저녁을 들고 온 것이다. 헤이스팅즈 이외에는 아무도 초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헤이스팅즈도 대사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영국의 습관을 지켜서 만찬은 준비해 놓지 않겠다고 미리 귀띔을 받았던 것이다. 각자는 부인의 손을 잡고 줄을 지어 식당으로 들어간다. 그런 행동은 일단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쇼디치 공사는 단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지 국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쪽이 대사위라고 하면서 식탁 맨 상석에 앉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도 권리를 주장하여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가심란에서는 나는 왕실 직계 2의 공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이 공작보다 윗자리에 앉겠다고 주장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보았으나 아무리 토론을 한다고 해도 낙착이 되지를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게다가 무분별하게도
출생과 조상을 끄집어내는 것이었으므로 나도 이 싸움에서 그의 정복자에 대응하여 아담을 내세웠다. 즉 나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나는 아담의 직계 자손이지만 그는 그의 이름이 근세의 노르만개로 갈리는 바와 같이 아담의 반개라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다시 응접실로 열을 지어 돌아오고 거기 서서 가벼운 식사를 들었다. 즉 서딘 한 접시와 딸기를 각각 마음대로 서서 먹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리나 차례 격식 따위에는 별로 열을 올리지 않는다. 최고위의 두 사람이 1실링의 은화를 던져 올려 이긴 쪽이 먼저 딸기를 들고 진 쪽은 1실링을 가진다. 다음 두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 차례차례 이렇게 되풀이해 간다. 이 가벼운 식사 뒤 트럼프 테이블을 내놓고 한 번에 6펜스로 크리베시를 했다. 영국인은 재미로 겨루기를 하지는 않는다. 어느 쪽이건 무방하지만 얼마나 벌게 되는가 잃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면 겨루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틀림없이 그 중에 두 사람, 미스 랭검과 나는 즐거웠다.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으므로 계속 패가 2중 이상이 되어도 카드를 계산하지 못하고 오르는 패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며 또한 바깥쪽 줄에서 시작해서 할 때마다 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의 쪽도 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성가시지 않았다. 나와 꽃같은 마음이었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느 쪽이나 올라가지 않고 또한 그것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즐거운 일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며 그 밖에 다른 것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중단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지 머리까지 빨갛게 물들 정도로 얼굴을 붉히고 그렇다면 기쁘다. 기쁜 일이다 하고 틀림없이 말했던 것이다. 아, 이런 즐거운 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퍽으로 점을 딸 때마다 단다는 말을 했고 그녀는 점을 딸 때마다 패를 셈하면서 나의 말을 틀림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잭 2점이라고 할 때조차도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고 덧붙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도 또한 15가 2, 14가 넷, 15가 6, 둘이 8, 8이 16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하며 참으로 귀엽게 속눈썹 밑에서 곁눈질로 이쪽을 살짝 보는 것이었다. 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녀에게 정말이지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했다. 자기에게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100만 파운드의 어음밖에는 한 푼의 돈도 없다. 게다가 그 돈은 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 이러자 그녀가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처음부터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죽을 것 같이 재미있어 하며 웃어댔다. 도대체 무엇이 그처럼 재미있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미있어 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30초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로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나는 그녀의 웃음이 멈추어질 때까지 1분 반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웃었다. 정말이지 그처럼 웃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 말의 뜻은
남의 어려움과 조심과 공포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같은 효과를 발휘한 것은 이제까지 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리어 나는 그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아무런 재미있어 할 일이 없는데도 그처럼 재미있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는 그런 아내가 머지않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나의 급료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 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것은 걱정 없으나 다만 돈 쓰는 일에 부디 조심하여 3년째의 급료를 조금이라도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즉, 우리들은 예산을 잘못 세워서 최초의 해 급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자신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실제적인 명안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포셔, 내가 그 신사들과 만나는 날에 함께 가 주시지 않겠소? 그녀는 약간 꽁무니를 빼다가 말했다. 좋아요. 제가 같이 감으로써 당신에게 용기가 난다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을지 정말 모르겠군요. 괜찮을지 어떨지는 몰라요. 아니, 실제론 좋지 않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 여하에 따라서 대단한 일로. 그럼 가겠어요. 좋든 좋지 않든. 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감동 속에서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기뻐요. 도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모든 걸 해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귀엽고 애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곁에 있어 주신다면 우리들의 월급을 잔뜩 높이 올려서 그 노인들을 손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맞싸울 용기가 없어질 겁니다. 아니, 정말이지.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갑자기 오르고 즐거운 듯한 눈이 반짝이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정말이지. 구변이 좋으신 지독하신 분. 말씀하시는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따라가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눈으로 나를 보리라고 여기시고 말씀하신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나의 의무는 벗겨졌는가? 나의 자신은 되돌아왔는가? 그것은 이 사실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즉, 나는 마음속으로 남몰래 그 자리에서 급료를 첫 해 1,200파운드로 올려놓고 말았다. 이것을 그녀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간직해 두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나는 멍청해 있었다. 헤이스팅즈는 줄곧 찌꺼리였으나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와 내가 나의 응접실로 들어갔을 때 가지가지 마음에 드는 사치스러운 살림살이를 그가 열을 올려 칭찬하고 있는 말에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여기 좀 서서 마음껏 바라다 볼 수 있게 해주게나? 이건 정말이지 궁전이야. 정말이지 궁전이고 말고 대체로 가지고 싶은 것으로 없는 게 없어. 기분 좋은 석탄 난로도 있고 저녁 식사도 준비돼 있구먼. 헨리, 자네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가난뱅이인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철저하게 망한 패배자인가 골수에 사무치게 느껴지네. 아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그의 말은 나를 소름 끼치게 하였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하여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나는 겨우 반 인치의 지각을 사이에 두고 분화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했었다. 즉, 요 얼마 동안은 모르는 것으로 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심스럽구나. 많은 돈을 빚지고 한 푼의 돈도 없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불행이 소나기에 들어있고 내 눈앞에서 실현 안 될지도 모르는, 아니 실현 안 될 것이 틀림없는 급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글렀다. 절망이다. 나를 구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헨리, 자네의 매일 수입 가운데 보잘것없는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있었으면. 매일의 수입 말인가? 자, 이 호트 스코치라고 쭉 들이켜게나? 그리고 사기를 돋우는 걸세. 자, 자네를 위해서. 그리고 참 자네는 시장하지. 자리에 앉게. 그러면 난 조금도 생각이 없어. 이젠 글렀어. 요즘 통 먹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술이라면 바닥이 날 때까지 같이 마시자구. 자, 술꾼끼리 한바탕 겨루는 거군. 좋겠어? 그럼 해보는 거야. 로이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자네 얘기나 들려주게. 얘기하라고? 뭐야, 또 하라는 거야? 또 하라는 거냐고? 그건 무슨 뜻이지? 또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느냐 말이야. 또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이건 모를 일이군. 그래. 잠깐 이제 그 술은 마시지 말게. 그처럼 이상하게 됐다면 마실 필요가 없어. 아니 이것 봐.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말게나. 여기 오는 도중에 이미 모든 얘기를 다 해버렸잖아. 자네가? 그래 내가. 금시초문인걸? 헨리, 이건 농담이 아니야. 곤란한 일인걸? 그 공사댁에서 도대체 자넨 무얼 하고 있었나? 이리하여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사나이답게 깨끗이 고백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귀여운 아가씨를 포로로 얻었어. 그러자 그는 나에게 달려들어서 손을 잡더니 흔들고 또 흔들며 아프도록 흔들어댔다. 우리들이 3마일이나 걷고 있는 동안에 계속되고 있던 말을 한마디도 내가 듣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책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그야말로 참을성이 있고 친절한 사나이답게 자리에 앉더니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었다. 요약하면 결국 이런 것이 된다. 그는 이때야말로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굴드컬리 사업 확장주를 광구 인가개발자에게 매각하는 선택 판매 권한을 갖고 100만 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은 모두 자기 것으로 되는 계약을 맺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아는 한의 모든 수단을 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은 없다. 그리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대강 써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본주는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고 이달 말에는 그의 선택 판매 기한이 끝나고 만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파산한 것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자 그는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헨리, 자네는 날 살려줄 수 있어. 자네라면 가능해. 그리고 가능한 건 이 세상에 자네밖에 없네. 해주겠나? 해주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좋은데? 확실히 말해주게나? 내게 100만 달러와 귀국할 여비를 마련해줘. 내 선택 판매권을 양도하겠으니 마다고 하진 말아주게.
나는 일종의 고민을 느꼈다. 나는 바로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 나 자신이 빈털터리야. 정말 한 푼도 없어. 게다가 빚을 지고 있는걸? 그러나 하나의 생각이 섬광처럼 내 머리를 스쳐갔다. 그리고 나는 이를 악물고 자본주와 같이 냉정하게 될 때까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장사꾼 같은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 한마디로 나는 살아났네. 하나님의 은총이 자네에게 영원하기를. 만일에 가령 내가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게나.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자네가 말한 대로는 아니야. 그래서 그거로는 자네에게는 공평하게는 되지 않지. 지독하게 고생을 하고 모험을 겪은 뒤이기 때문이지. 나는 광산주를 살 필요는 없어.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런던과 같은 상업 중심지에서는 자본을 움직여 놓을 수가 있지. 그것이 내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이래. 나는 물론 그 광산에 관해선 무엇이건 알고 있다. 그 거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 바란다면 누구에게나 맹세코 이같이 말하지. 그러면 자네는 내 이름을 자유로이 사용해서 2주일 이내에 현금 300만 달러로 팔아버리는 걸세. 그리고 둘이서 나누어 가지도록 해. 그의 발을 들어다 잡아매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기뻐 날뛰는 통의 세간들을 닥치는 대로 들어다가 불태웠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정말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기서 뒹굴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같이 말하는 것이다. 자네 이름을 써도 좋다는 거지. 자네 이름 말이야. 생각해 보게나. 그들이 우르르 모여드네. 런던의 부자들이 앞을 다투어 그 줄을 사겠지. 그러면 나는 사나이가 되지. 한평생 대성공자야. 나는 죽을 때까지 자네를 잊지 않겠네.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런던은 떠나갈 듯한 법석. 나는 하고 마는 날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었다. 그저 앉아 있으면서 몰려오는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만 말할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나한테 물어보도록 일러두었습니다. 그 사내는 잘 알고 있어요. 광산도 알고 있고요. 그 인물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광산은 그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나는 매일 밤 공사의 집에서 포오셔와 같이 지냈다. 나는 광산에 관한 말은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숨겨두고 있었다. 우리들은 금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제는 금료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때로는 사랑, 때로는 금료, 때로는 사랑과 금료를 함께 이야기했다. 공사 부인과 그의 영애는 우리들의 연애를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사에게는 비밀로 하여 조금도 의심받지 않게 하도록 그럴듯한 배려를 끊임없이 생각해내 주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마음가짐이다. 그 달이 거의 끝나갈 때 나는 런던시 은행에 100만 달러의 예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헤이스팅즈도 같은 액수의 재산이 되어 있었다. 나는 최고급의 옷을 걸치고 예의 포틀랜드 저택 앞을 마차로 가서 주위 형편으로 보아 예의 형제들이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판단하고 거기를 지나쳐 공사저택으로 갔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한창 금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왔다. 그녀는 몹시 흥분되어 애를 쓰고 있었으므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말했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는 연수 3,000파운드에서 한 푼이라도 적은 봉급을 요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시다간 우린 끝장이에요. 걱정할 것 없어. 그 아름다운 눈길을 변치 말고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 저택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나에게 애원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많이 요구하면 조금도 못 받게 될지 몰라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우린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의 하인의 안내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거기에는 두 노신사가 있었다. 물론 그들은 나와 함께 온 멋진 여자를 보고 깜짝들 놀랐다. 나는 말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녀는 제 미래의 지주이고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사들을 그녀에게 소개하며 그들의 이름을 말했다. 이름을 불리어도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나에게도 인사 흥신록을 조사할 정도의 지혜는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나에게 매우 공손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색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해주려고 쉴 새 없이 신경을 썼다. 그러자 나는 입을 열었다.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용주인 신사가 말했다. 그 말을 하니 기쁘군. 그건 이제야말로 형 에벨과 나의 내기가 결판이 나기 때문이지. 만일 자네가 내 승리로 만들어 준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지위라면 무엇이나 자네에게 주겠어. 그 100만 파운드 어음을 가지고 있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는 그에게 그 어음을 건네주었다. 이겼다. 하고 그는 외치고 에벨의 등을 탁 쳤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형님? 그는 죽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2만 파운드의 손해를 입었다. 라고 해야지. 설마 했건만. 또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긴 보고입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또 불러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들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보십시오. 아니, 20만 파운드의 예금 증서로군. 자네 건가? 제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빌려주신 그 돈을 30일간 현명하게 써서 번 것입니다. 그 어음은 보잘것없는 걸 사고 거슬러 달라고 내놓는 일에만 썼을 뿐입니다. 이거 놀랐는걸? 어디 믿어지나? 문제 없습니다. 저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말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포우셔가 놀랄 차례였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헨리 씨, 그건 정말 당신 돈이에요? 제게 거짓말을 하셨나요? 그래요, 실은. 하지만 용서해 주겠지. 나는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는 밉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용서할지 어떨지는 몰라요. 저를 그토록 속이다니 당신은 너무해요. 이해해 주겠지. 응, 이해해 주겠지. 장난삼아 그런 거니까. 그만 돌아가지. 아니 잠깐. 그 지위 말일세. 자네에게 지위를 주고 싶어. 하고 예의 신사가 말했다. 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여기지만
실은 지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겠는데도 말인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당신은 이분에게 조금도 감사해 하고 있지 않군요. 대신 제가 감사드릴까요? 그럼 그렇게 해줘요. 그로써 더욱 잘 된다면 어서 해봐요. 그녀는 그 사나이에게 가더니 무릎에 올라앉아 팔을 그의 목에 감고 보기 좋게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두 노신사는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깜짝 놀라서 그만 석상과 같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포오셔가 입을 열었다. 아빠, 저분은 아빠에게 저분이 바라는 것 같은 지위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같은 정도로 분개. 당신의 아버지신가요? 그래요, 양아버지시죠. 아주 좋은 아빠예요. 이젠 아시겠죠? 저 공사댁에서 저와의 관계를 아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빠와 에벨 백부님의 꿍꿍이 속으로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을 때 제가 태연히 웃고만 있던 그 까닭을 말이에요. 물론 나는 농담을 그만두고 분명히 말을 하여 곧 요점으로 들어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바라는 지위를 비워놓고 가지고 계십니다. 말해보게. 따님입니다. 옳거니 옳거니. 그러나 말일세. 만일 자네가 그런 자격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추천 이유 같은 것은 물론 내놓을 수 없는 셈이지. 그러면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30년이라도 40년이라도 우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도 만일 알았네, 좋아, 그만 됐네. 대단한 강요도 아닌걸? 딸을 데리고 가게. 우리들 두 사람은 행복했느냐고. 생략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기란 말수가 모자란다. 하루인가 이틀 뒤에 나의 그 어음의 한 달 동안의 모험, 그 결과의 전모가 런던에 알려졌을 때 런던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심심풀이가 되었느냐고. 사실 그대로이다. 포오셔의 아버지는 나를 친절하게 환대해 준 그 어음을 잉글랜드 은행으로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은행은 그것에 소인을 찍어서 무효로 하고 그것을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들의 결혼식 때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뒤 계속 그것은 우리들 집안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 액자에 넣어 걸려 있다. 그것이 나에게 포오셔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런던에 머물러 있을 리도 없었고 결코 그녀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게 100만 파운드짜리 어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평생 꼭 한 번의 물건밖에 사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한 번 때에는 겨우 그 액면의 10분의 1 정도로 그 물건을 샀던 것이죠.